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7회 전국 모의고사 정답률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률에 따른 분석을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이제 이게 마지막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의고사였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마지막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냐면요, 1년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들 위주로 출제해가지고 아마 잘 알고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쉽게 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낸 게 아니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나올 수 있는 지문들 형태로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보니까 이번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지금 9월 달이에요. 9월 달 시행된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에 정답률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번에 공시세법 평균이 64점 정도. 와, 엄청나죠? 평균이 64점이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요 평균 점수가 43점, 43점, 46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공시세법의 평균이 한 45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는 세법도 약간 난이도가 쉬웠고 이제 공시도 약간 쉬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실제 시험장보다 20점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의 이제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최고 점수는 97.5점이네. 한 개 틀린 신문이 있네요. 한 개. 한 개 틀리셨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성적표를 본인 성적표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올려놓으셨는데 보니까 세법은 다 맞추시고 공시법에서 하나를 틀리셨더라고요. 공시법 하나 틀리고 세법을 완전히 다 세법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풀기 좀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세법은 16문제를 완전하게 그냥 딱 다 동그라미 해서 싹 맞춰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압박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평상시에 봤던 것보다 한두 개 정도 개수가 아마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난이도 상의 문제를 2개 정도 출제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를 봤더니 이제 난이도 상의 문제가 2개가 아니라 3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2개 정도만 어렵게 출제하고 나머지는 상이 안 되고 약간 상보다는 낫겠다 생각했는데 상의 문제가 3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중간 정도 문제가 중난이도가 11문제는 될 거다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놓으신 분들은 중간 난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난이도 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답률 분석이 61%가 넘어가면은 난이도가 하 정도 되거든요. 근데 61%가 정답률이 넘게 나온 게 10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냈는데 중보다 더 많은 분이 맞춰버린 거예요. 더 많이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세법에 공시세법의 점수가 평균 20점 정도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의 문제 한 7문제 정도가 중의 문제 정도, 7문제 정도가 이제 난이도 하로.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3개를 빼면 3개 빼면 7개 정도가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중이 아니라 하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한번 가볼게요. 25번부터 가보죠. 25번은 납세지에 대한 설명. 납세지를 종합 문제로 낸 거예요. 부동산세법에 대한 납세지 문제가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반드시 2줄에서 3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묶음으로 된 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네요. 그런데 지방세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부동산 소재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로. 그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앞에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그랬으니까 그 물건 소재지니까 그 건축물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는 국세네요. 그럼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납세지는 거소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로 가고, 만약에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거소지로 가겠습니다. 주소지가 먼저,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로 이렇게 가야지, 거소지가 먼저고 거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주소지,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하라고 냈는데 66.5%가 맞췄으니까 난이도 하가 맞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국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이제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1번.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2번.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부동산, 그 토지나 그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의 소재지 여기를 3번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납세지 문제는 이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납세지 전체적인 지문 세 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한 문제로 제가 납세지를 만들어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법에서 납세지가 한 지문씩 이렇게 끼어들어요. 끼어들으니까 이 내용만, 이 5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납세지 문제는 반드시 2줄에서 3줄은 반드시 해결이 되니까 납세지는 꼭 확인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26번으로 가보죠. 26번은 징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난이도 하. 자, 제가 난이도 하라고 출제했어. 그런데 정답률은 88.5%, 난이도 하가 맞네.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맞춰야, 그래야 출제 위원들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 풀었던 분들하고 내 점수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서 평균 점수 60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식이에요. 아니죠. 취득세는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자, 여기 지금 88.5%가 이게 틀렸다고 답을 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찾아야 돼. 취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보통 징수예요. 단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이거는 줄줄줄줄 딱 끼워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 징수 틀렸네. 그럼 답 1번 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2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든 정부 부과든 날짜는 똑같아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 징수하는 게 요게 원칙. 자,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게 원칙. 단 내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는데 신고 납부도 날짜는 1일부터 15일. 정부에서 보낸 것도 1일부터 15일. 똑같죠? 자, 이제 3번. 등록면허세 과세 세율을 정하.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자, 등록하기 전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내가 알아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제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니까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그다음 이제 쭉 보니까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묶어가지고 다음 년도 5월 달에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입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때 신고하고 돈도 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네 맞아요. 내가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양도소득세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 원칙,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내가 하냐 정부가 하냐 내가 하냐 정부가 하냐 이것부터 얼른 확인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문제 17번.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출제했어요. 그럼 난이도 중이면 대략 한 30%에서 60% 사이가 될 거다 하고 출제했어요. 그랬더니 23.7%밖에 못 맞췄네. 이거 너무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 납세의 성립식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지금 못 풀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문제 풀 때 어디서 함정이 걸렸냐면 성립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여기서 속은 거예요. 자, 성립.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따라서 성립이 돼.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탈락. 응? 기억이 탈락됐으니까 이제 1번과 2번 지문이야.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니은만 봐도 풀 수 있겠죠. 자동차.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야. 야, 너는 나하고 얼마나 친하지? 그럼 자동차야. 너는 오늘부터 1일 납기가 있는 날에 1일. 요. 납기가 있는 그달 1일. 달에 그날 1일. 1일 없잖아요. 1월 1일이 아니라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너와 나는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그럼 니은 틀렸네. 자, 그럼 답이 2번이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여기가 1일 있다고 매년 1월 1일이라고 거기다 답을 하면 안 되죠. 자동차는 납기가 있는 달이 6월 달하고 12월 달이에요. 그럼 6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달 한 번, 12월 달 한 번 이렇게 돈을 내니까 납기가 있는 그 달 1일이에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지 무조건 1월 1일이 아니에요. 1월 1일, 1일이다 해서 1월 1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징수는 국세인 원천 징수할 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그래서 니을, 미음 이 두 개가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요. 여기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따라서 성립하는, 확정이 되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래 세금이 성립이 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해. 네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해요. 네가 성립, 나도 성립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확정, 그럼 나도 확정 이렇게 가는 거지. 네가 확정된다 해서 내가 성립된다 이건 아니에요. 성립은 성립끼리, 확정은 확정끼리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28번 가보죠. 정답률은 제가 이제 출제할 때는 대략 한 이게 아마 난이도 중 정도 될 거다 그랬는데 거의 중은 맞았어요. 근데 62.2%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하 쪽으로 좀 치우치긴 했는데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오면 이제 그 2.4% 되신 분들 이제 확인하세요. 지목 변경 나오면 무조건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하며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본다.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증가된 부분만 취득으로 봐서 증가된 부분만, 요 부분만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예요. 요것만 취득세로 과세하겠습니다. 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반드시 누가 누구하고 거래했는가 이걸 보라고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내가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 그러면 정부는 오케이 알았어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알았어 인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유상취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면 잠깐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그랬는데 여기는 확인할 필요 없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를 인수했다면 바로 오케이 인정, 유상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했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그 주택 조합이가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조합이 취득한 게 아니에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고 단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빼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게 있으면 빼고, 그래서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됐어요. 그 차량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실제로 그 차량의 대가를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자,
그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되면 명의자 과세가 아니라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한 그 사람을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요 16.2% 여기 되신 분들은 올해 이 지문이 국가고시에서 여러 번 반영이 되고 여러 번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 게 좋아요. 세법은 명의자하고 사실이 달랐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대금을 지급한 자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게 돼 있어요. 자, 5번. 5번은 취득세 대상물이네요. 그럼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이용권. 다 맞았네. 자,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세요. 이 속에 두르면 안 되는 게 있었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 네 가지는 절대 두르면 안 돼요. 자, 취득세 대상 속에 안 들어야 될 게 먼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 네 가지는 두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혹시라도 이 안에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 취득세 대상 틀렸어요 이래야 돼요. 왜? 열거돼 있는 다음에 열거돼 있는 이 물건들만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지. 이거 이외에 다른 물건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건 아니에요. 29번.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출제했는데 요게 이제요. 난이도 중이라고 출제했는데 정답률이 22.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 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난이도 상으로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옳지 않는 거 1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이름을 쓴 자.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이고 명의자. 자, 명의자. 자, 등록면허세만 명의자 과세를 원칙으로 해요.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한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이름 쓰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써져 있으면 그 이름 쓴 그 사람에게 네가 세금 내. 자, 이름 썼으니까 네가 내. 이름 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로 계산한 것의 50%를 등록면허세로 갖다 쓰시면 돼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것을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 요게 제일 많이 틀렸다고 하셨을 거예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에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취득했을 때 6억이 안 된 집이면 1%, 9억이 넘는 집이면 3%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또는 3% 세율을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2%를 빼버리면 1에서 1을 빼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 중에 2% 빼가지고 등록면허세를 2% 물리는데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나온 것에 거기에 50%를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많은 분이 여기다 답을 이걸 틀렸다고 하셨어요. 안 틀렸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에 취득했다는 등록의 경우는 그럼 과세표준은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원칙은 취득세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등록면허세로 대신 세금 물린다고 했잖아요. 대신 등록면허세를 물리더라도 시점은 취득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 당시와 취득 당시 금액 중 높은 걸로 간다. 이건 아니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했을 때는 과세 표준을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취득세 제척 기간이 지났다. 제척 기간이 지나가지고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넘어갈 때는 과거 제척기간 지나려면 5년, 7년, 10년이 지나잖아요. 5년 전에 물건을 지금 등기하고 7년 전에 물건을 지금 등기하고 10년
전에 물건을 지금 등기할 때는 5년 전의 금액과 지금 금액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걸로 가요. 이게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고, 제척기간하고 상관없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넘어갔을 때는 취득 당시의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광어권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 틀렸네 이거. 자, 이 문제가 실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 나오면 이제 법이 개정이 됐다 했잖아요.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취득세를 도저히 부과할 수 없어서 등록면허세로 물릴 때는 취득 당시 금액과 등록 당시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그 중에서도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는 하였다. 신고는 안 했네.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는 안 해도 등록하기 전에 돈 내면 신고하고 돈 낸 걸로 보니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모두 다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돈. 그럼 등기부상에 외국 정부가 이름을 써도 원칙은 비과세. 단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이름을 쓰는데 우리에게 세금 딱 물리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에 너도 세금 내. 이렇게 가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요 3번인데 2번하고 3번 요 비교 잘하세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50%를 등록면허세로 갖다 쓰시면 돼요. 이제 문제 30번. 30번은 난이도 중이라고 출제했어요. 여기는 표준세율이 같은 거. 취득세 세율 중에 세율이 같은 걸 찾아라. 근데 난이도 중이라고 했는데 정답률 딱 60%는 그럼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60이 못 넘었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한 7, 80%까지 정답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직 세율 암기 안 하신 분이 지금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농지 상속 이외, 농지 상속을 받으면 2.3, 상속을 받으면 농지가 아니면 2.8%네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 무상취득, 그럼 증여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원시취득 2.8%,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자, 그러면 표준세율이 같은 것끼리 묶인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요게 같네. 기역, 니은, 디귿 같네. 그러면 이제 쭉 보니까 니을은 들어가면 안 되죠. 기역하고 니을은 틀렸네요. 디귿하고 니을도 틀렸네요. 이제 미음. 법인이 합병할 때 농지 이외, 농지가 아닌 것을 법인이 합병을 할 때는 농지를 합병. 이거는 유상 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법인이 합병을 할 때는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3%, 농지가 아닌 걸 취득했을 때는 유상승계니까 농지가 아니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농지가 아니니까 4%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도 틀렸죠.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요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세율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선생님 제가요 세율은요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하려다가 지금까지 밀었는데 지금 도저히 암기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연도 초부터 암기해라. 세율은 암기하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버티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 지금이라도 하셔요. 꼭 하셔가지고 세율은 두세 문제 나오니까 꼭 3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세율은 2개에서 3개 정도 출제가 되니까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3군데만이라도 암기를 해놓으세요. 자, 31번. 이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저는 중이라고 냈는데 이거 80% 맞춰버려요. 다 맞춰. 선생님 이런 거 껌이죠.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죠 하고 다 푸는 거예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 아이고 나 이 정도는 알죠. 여기는 자동차하고 기계만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요. 자동차하고 기계만 안 들어오면 돼. 자, 두 번째.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내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면 무상으로 쓴 사람 네가 세금 내. 그 사람을 매수 계약자라고 합니다.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3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사실 소유자를 모르겠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네가 신고 안 해서 사실 소유자 모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 네가 세금 내라.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 네가 내라. 공부상의 소유자 네가 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신고 안 했잖아요. 공부상 소유자 너 신고 안 해서 우리가 사실 소유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부상 소유자 네가 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열받아. 내가 왜 내냐고. 내가 팔았는데 네가 신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법에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가 신고 안 해서 실제 소유자를 정부가 몰랐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릴 테니까 너 꼼짝 말고 네가 세금 내라. 그리고 끝에다 본다 이렇게 써놨잖아. 따지지 말라고. 이제 4번.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면서 국가가 내 걸 사용하면서 나에게 돈 줬네. 내 거 쓰면서 정부가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 넣어줬다니까. 돈 넣어줬으니까 정부가 너 세금도 내나?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그리고 너도 세금 내야지. 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산세는 부과한다. 내가 네 거 쓰면서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그럼 너도 정부한테 너도 세금 내야지. 자, 유상이면 과세, 무상이면 비과세. 자, 여기 시험에 나오면 이제 다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하신 분일지라도 이 영상을 들은 분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부상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도 있지만 사실상 토지도 있네. 그러면 아직 등재되지 않는 사실상 토지일지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면 재산세를 당연히 내야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 이런 토지는 전부 재산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2번. 32번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랬네요. 난이도 상이라고 출했는데 정답률 23.3%가 맞추셨네요. 그 어느 정도 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찍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푸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풀어서 맞추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2024년 9월 8일 토지를 8억 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가액은 8억이란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가 있는데 실제 그건 확인할 수가 없네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네요. 자본적 지출로 4천만 원, 양도 시에 중개 보수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네.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봤더니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양도시 기준시가는 6억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 2천이네.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는 소리냐? 환산 취득 가격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환산 취득 가격을 구해라. 환산 취득 가격은 실제 양도가액. 실제 양도가액은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실제 양도가액은 8억이네. 자, 8억 곱하기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는 6억이네요. 이제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 2천이네요. 그럼 환산 취득 가격 이제 구해보죠. 구해볼게요. 이제 8억에서 8억 곱하기 4.2 곱하기 4.2 나누기 6. 그러면 5억 6천이네 이게. 5억 6천. 여기가 환산 취득 가격이 5억 6천이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뭘 물어봤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양도 가액은 8억이네.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 환산 취득 가액이 5억 6천. 근데 환산 취득 가격을 계산 환산 취득 가격을 하면 환산 취득 가격에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더한 걸 합계해 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가면 되죠. 그럼 다시 가보죠. 자본적 지출은 4천이고 중개 보수는 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00밖에 안 되네. 4,500밖에 안 되는데 환산 취득 가격은 바로 5억 6천이 이게 훨씬 크죠. 그러면 필요 경비를 구할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여기서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 공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여기다 곱하기 이제 토지고 등기됐는가 안 됐는가 봤더니 등기된 토지라겠네. 등기됐으니까 3%만큼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적용하네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할 때 4억 2천에 4억 2천 곱하기 3% 그러면 1260만 원이네요. 1260만 원 요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럼 여기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1060 1200 자, 그러면 126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돼. 양도 차익은 먼저 8억에서 자, 8억에서 마이너스 5억 6천을 빼시고 자, 빼면 2억 4천 나오는 2억 4천에서 1260을 빼 1260 그러면 2억 2,700 2억 2,740 자, 2억 2,740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2억 2,740 나오니까 3번에 들어있네. 3번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양도 차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겠냐면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랬죠.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구하셔야 돼. 이제 장특공제를 구하는데 장특공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2%이며 하고 주어졌네. 자, 1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2%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12% 곱하니까 빼면 88%만. 그러면 이제 먼저 곱하기 12% 해봐요. 12%. 자, 이제 2억 2,700. 2억 2,740만 원. 곱하기 0.12. 그럼 2,700. 2,728만 8천 원. 자, 이거 뺐네요. 이걸 빼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 금액에서 2억 2,700, 2억 2,740. 자, 빼니까 이제 소득 금액은 2억 1,120. 자, 2억 10만 2억하고 2억에서 2억 10만 12,000원 11만 2천원 요게 나왔죠. 계산해 보니까 그럼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네요. 답이 순서대로 계산할 때 여기 필요경비 계산공제, 환산취득가격,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 세 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 세 개를 구할 시간이 대략 한 3분 정도 소요되세요. 3분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도 환산취득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요. 이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알고 있는 분이 3분 안에 푸는 거지. 이 식을 계산할 때 이걸 모르는 분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은 실지 양도 가격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환산취득가격을 구하시고 환산취득가격을 구했더라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또 구해가지고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액수가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용을 더한 것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큰 것을 필요경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정답률이 나오는 게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23% 정도 문제를 답을 맞추셨어요. 이제 답을 1번을 찍어서 맞추신 분도 사실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찍어서 맞춰도 되고 풀어서 맞추든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대략
맞는 점수 23%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난이도 상해 정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 33번으로 가보죠.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여기는 난이도 중이라고 냈는데 정답률이 68.6% 났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에서 약간 더 중하 정도 돼버린 거죠. 이제 상으로 가기는 약간 좀 그러고 중하 정도. 중이라고 출제했는데 중보다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정답률이 조금 더 높이 나왔어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자에 한하여 납세물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국외자산의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빼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경비만을 뺄 수 있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여기에 이제 실제 필요경비는 공제를 할 수 있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안 돼. 외국에 있는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계산 공제는 안 되고 실제로 필요경비만 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그럼 환차익 나네. 환차익은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면서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범위에 제외하겠습니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국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장특공제 안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능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우리나라 것만 되고 외국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5번. 외국에서 제가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 거주자 5년 이상 살았던 거주자가 외국에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면 외국에다도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을 내다 보니까 외국에서 낸 세금 우리나라에서 빼줘.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빼줘요. 빼줄 때 세액으로 빼주는 방법이 있고 필요경비로 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유리할 대로 선택하시면 돼.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34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이거 난이도 중이라고 했는데 난이도 하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80% 정도가 맞추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난이도를 좀 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걸 다 이제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피상속인의 소득, 사망자의 소득은 상속인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상속인의 소득과 자기 소득과 사망자 소득은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구분 계산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그건 공동명의일지라도 부부 공동명의일지라도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부부 중에 지분율이 큰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각자 신고하고 다른 배우자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책임은 없어요. 각자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대로 나눠서 신고하고 상대 배우자가 세금을 안 내도 내가 연대 책임은 없어요. 연대 책임 없어요.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그럼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 그러면 되죠.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공제한다. 자,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 안 돼. 근데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해줘. 주택은 공제가 되고 상가는 공제 안 돼. 이러면 돼요.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자, 양도차손은 같은 종류끼리,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종류는 공제할 수 있다. 같은 것끼리는 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탁재산의 기득,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래는 그걸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만약에
이 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35번. 이제 소득세에서 비과세, 부동산 세법에서 비과세를 모두 골라. 오, 이거 전체 종합 문제로 내놨네요. 그래서 난이도 종합 문제로 딱 이렇게 범위를 크게 늘리니까 정답률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아, 별것 아니에요. 봐봐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 네가 세금 물렸어? 네가 세금 물렸어? 그러면 우리도 너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탈락. 자, 두 번째.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내가 정부에게 공짜로 주려고 물건을 샀어. 그런데 무상 사용을 받아버렸네. 뭔가를 바꿔 넘겼으니까 너도 과세. 바꿔 넘기면 과세.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자, 양도소득세에서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이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논이나 밭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했네요. 농가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요거는 작물 생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여기는 비과세입니다. 이제 재산세에서 최종임이나 시험임, 재산세에서 최종임이나 시험임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너도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과세 되는 거 1개, 2개, 3개, 3개네. 3개니까 3개니까 3번 3번은 3개가 아니네. 여기가 3개네요. 4번이. 그럼 4번이 답이 돼요. 근데 3번에다가 답을 하신 분이 진짜 많았죠. 3번에 2개 다 답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2개 뭘 못 찾았냐면 여기에서 잘 못 찾은 게 논밭 작물 생산이나 밑에 최종임이나 시험임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잘 못 찾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과세를 한꺼번에 묶어서 낼 경우도 있어요. 취득세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일반소득세를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다음 중에 비과세 되는 게 아닌 거 골라라. 비과세인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골라라. 비과세가 아닌 거 골라라 아니라 비과세를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놓으신 게 좋아요.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36번에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2024년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주택은 세 채고 소형주택은 아니네요.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간주임대로 대상임 그랬네요. 이제 임대에서 임대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2년분 임대료 2,400만 원을 수령했어요. 그런데 2024년 7월 1일에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5억과 임대료 2,400을 2년치를 일시에 수령을 했어요. 임대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자, 2년간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보증금을 요 보증금 5억을 은행에 예치해서 은행으로 받는 수입이자는 100만 원이 있었어요. 이자는 연간 5%로 계산하세요. 나머지는 다 적절하게 했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포기할래요. 나 이거 안 풀래요. 시험장에 가서 이걸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그 마지막 모의고사는 저희 메가랜드 선생님들이 현장 모의고사에 저희가 감독관으로 직접 갔었어요. 근데 가서 마지막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계속 푸시는데 계산기만 계속 누르세요. 계산기만 계속 누르는데 여기서 뭘 못 보시냐면 7월 1일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임대기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1년치 2024년은 6개월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 2,400 이거는 24개월 치잖아요. 그 중에 6개월. 7월부터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럼 2,400을 24로 나니까 100. 100에다가 6을 더하니까 600. 월 임대료는 6개월. 이번 연도치는 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해야죠. 간주 임대료 자 5억 중에서 빼기 쭉 보니까 간주 임대료 뭐 빼기 얼마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무조건 3억을 빼요. 3억 초과니까 3억을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5%.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6개월이니까 개월수. 원래는 적수 계산하면 365, 366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7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 이번 연도 12개월 중에 6개월 2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분의 1로. 이제 한번 계산해보면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 2억 계산하시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60% 곱하기 0.6 또 곱하기 이제 5%. 자, 5%. 그러면 600만 원 나오네. 거기다 이제 나누기 2. 그러면 300만 원. 3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300 이렇게 나왔어요. 300이 나왔는데 300 중에서 그 중에서 이 보증금을 실제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 자, 이자, 수입이자.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나한테 돈을 줄 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띄워버렸으니까 여기서 100만 원 빼고. 자, 100만 원 빼. 100만 원 빼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 간주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는 건 200. 그러면 간주 임대료 200, 월 임대료 600, 두 개를 더해봐. 두 개를 더하니까 총 600에서 200 더하니까 800. 그럼 정답 2번이네. 6개월치로 계산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치로 계산해봐라 하고 한번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푸는데 거의 대부분 1년을 가지고 푸시더라고요. 1년을 가지고 풀다 보니까 여기 답이 여기 1년을 풀면 이게 600이니까 1200이 나와야 되거든요. 1200이 나오고 1200에서 여기서 100을 빼니까 1100. 그럼 1100이니까 계산해 보면 답을 4번에서 찍으신 분, 이렇게 4번에서 찍으신 분들은 이분은 조금 풀었어요. 약간 풀기는 풀었는데 6개월치라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6개월치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6개월치가 여기서 만약에 7월 2일부터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날짜 계산 하나하나 다 계산해. 근데 시험 볼 때는 적수 계산해서 날짜 365로 계산하는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월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1일부터 계산하니까 개월수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그 적수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똑같이 맞아 들어가니까 여기는 1년 중에 6개월치만 계산하니까 12개월분의 6개월로 계산해 12분의 6으로 계산하면 역계산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은 2번이었네요. 37번. 37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제 난이도 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실제 78%가 맞췄어요. 그럼 난이도 하가 맞죠? 자, 1번. 1번은 환지 처분으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리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한 것으로 안 본다. 그 다음에 공동, 현물출자. 현물출자라는 것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동산을 법인에게 출자하고 법인에 나에게 주식을 주니까 내 법인의 이 부동산을 법인에게 돈 받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4번은 부담부 증여인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바로 유상으로 인정이니까 양도로 본다. 양도 담보 계약은 원칙은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변제 충당이 됐을 때는 그때만 예외로 양도로 본다.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맞추셔야 돼요. 올해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이쪽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신 게 좋아요. 38번은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골라라. 그럼 등기를 않고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골라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네. 그럼 국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국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았어. 그러니까 나 미등기로 팔아도 내 잘못 아니야. 그래서 국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보는 게 아니라 등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약 조건 딱 나오는 순간 앞에 맞았네. 장기 할부 조건상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는데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돼가지고 내가 미등기로 팔았어. 등기를 안 하고 팔았어.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야. 정부가 아직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올바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죠. 자, 39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것도 난이도 중이라고 출제했는데 거의 육박하죠. 그래서 62.2%라는 것은 거의 중간 정도. 이제 중하 정도로 약간 내려갔지만 근데 이 정도로 출제를 하면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250을 초과. 250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는 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이렇게 맞추시면 이렇게 정답 체크하신 분 있으면 안 돼요. 250을 초과하면 종부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3개월.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65세인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세액공제 가능하네? 세액공제 65세니까 65세 그러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65세 안 들어가겠죠. 여기까지는 20%. 그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 자, 여기까지는 30%. 그럼 여기서는요. 20%가 아니라 30% 그래야 되겠죠. 30%. 10년을 보유했다. 10년을 보유했으면 보유기가 5년 넘었죠. 5년에서 10년 미만 20%. 그런데 10년이니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그러면 여기는 40% 이렇게 돼야죠. 20%가 아니라 40%. 그러면 여기는 30%, 40% 그럼 총 70% 이런 식으로. 그래서 39번은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3번은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세로 냈던 거 종부세 계산할 때 이중과세 방지장 빼주죠. 빼줄 때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그 적용된 세금을 빼줘요. 적용된 세액을 빼주고 만약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을 받았을 때는 받은 세금을 빼줘요. 받는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4번. 종합합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액은 과세 표준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니까 1에서 3%. 1에서 3.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 자, 5번. 이제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고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고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러면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먼저 12억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금 현재 60%를 곱한 금액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9억을 빼고 전체 중에 9억을 빼고 법인이었을 때는 전체 중에 0을 빼고 법인이면 0,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면 12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전체 중에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40번 문제네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의 경우 표준세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 0.1이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시면 돼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건축물 그랬으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70% 곱하시면 돼요. 60%가 아니라 70%를 곱하시면 돼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건축물은 70%, 토지는 70%, 주택은 60%. 여기는 그 정답률이 지금 61.3% 너무 낮아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걸 암기 안 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 건축물은 7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4번은 도시의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일반적인 공장용 건물보다 2배로 세금을 더 물리니까 일반적인 공장은 0.25%인데 여기에 2배로 세금을 더 물리니까 0.5%, 1000분의 5의 세율로 과세하시면 돼요. 1000분의 5. 재산세를 징수할 때는 늦어도 납부 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발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번 이제 9월 달 모의고사까지 해서 1년 동안 이제 35회 대비로 해서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률 분석에 따른 모의고사 문제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저희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 7번을 받는 7회를 봤는데 이 7번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제가 정답률 분석을 해서 왜 이 문제를 틀렸고 이 문제를 좀 주의해라. 이렇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건 주의해라. 이런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도 모의고사 문제가 잘 어렵다. 그러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면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모의고사 신청하시면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을 해가지고 그 출력된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본 시험에서 문제가 나와서 다시 틀린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그 지문들은 시험에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절대 안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감독을 갔을 때 제일 많이 질문하신 거 뭐냐면 지금 너무 불안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을 못 믿으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 믿으세요. 자기 스스로 믿고 나는 이번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문제 푸는 거는 다 답으로 유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믿으세요. 자, 믿고 그러고 가야지. 이제 주눅 들어가고 가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면 더 주눅 들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이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못 푸느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답을 빵 찍으셔야 돼요. 자, 답을 빵빵빵 찍어놓고 나 이제 합격 이러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메가랜드와 함께 해주시고 메가랜드 모의고사를 이제 응시하시고 이 해설 강의를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저 합격했어요 하는 한 글자 한글이라도 한번 써놔보세요. 제가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합격했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됐어요. 이런 글을 딱 한 줄 댓글 한 줄만 아니라 한 줄 평이라도 좀 써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6회 시험을 대비할 때 또 어떤 걸 참고해 가지고 또 36회 준비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고려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줄 평이라도 남겨주시면 그거 최대한 참고해 가지고 36회 준비하신 분들에게 또 성의껏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자, 결과는 시험장에서 결과로 여러분이 증명하시기 바라고 이제 결과로 증명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한글 한 줄 평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밴드에 남겨주셔도 되고 여기 유튜브 여기 그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어디에도 안 그러면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돼요.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거기 선생님들한테 글 올리는 게 있으니까 그 감사글 올리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선생님한테 이런 게 들어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됐어요. 이런 걸 도움이 됐으니까 36회에도 또 이런 거 저희 후배님들에게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글 남기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36회에도 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35회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시고 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네요. 1년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저의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치기로 하죠. 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